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여야의 입으로 불리는 대변인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국회에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제 먼저 진행이 됐었는데 방점은 회복과 성장이었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처방을 총동원해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을 구현하자, 이렇게 실용주의를 다시 강조했는데요. 연설 중간중간에 기립박수와 또 고성이 이렇게 함께 교차하는 모습을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연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호준석 대변인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며칠만 지나면 바뀌거든요, 이게. 바뀐다. 주 52시간제를 손 봐야 될 것처럼 말씀하신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냥 없던 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기본소득을 또 말씀하셨는데, 기본소득은 2021년도에 대선 후보가 되셨을 때 그때도 없던 일이라고 했어요. 네. 없던 일이 됐어요. 그때 이제 언론들 비판 기사도 많이 나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브랜드가 기본소득인데 그러면 이재명 없는 이재명 대선 공약이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더니 2022년에 당대표 된 다음에는 다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불과 2주 정도 됐습니까? 또 그때도 기본사회위원장인가 그거 그만두시면서 없던 일이 될 것처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오늘 2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또 오늘은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분의 말을 우리가 경청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먹사니즘은 작년 7월에 전당대회 때 이제 대표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때 세 가지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대표적인 게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겠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그 기본 사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AI 투자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몇 달 동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그 실제 행동은 AI 기본법조차도 계속 반대하다가 작년 말에 겨우 통과됐습니다. 그다음에 AI 교과서 만들자는 법안도 계속 반대해서 결국 보조교재로 만드는 걸로 격하를 시켜버렸습니다. 민주당이 다 한 일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국가 전력망 확충하는 특별 법안,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비롯한 이른바 에너지 3법, 이것도 다 지금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정반대, 그리고 그 말은 계속 바뀌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하신 저런 말씀, 성장이 중요하다, 잘사니즘, 이런 것을 어떻게 국민들께서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네. 많이 자주 바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흑묘 백묘론도 나왔고, 먹고 사는데 이념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실용주의 노선을 이제 연일 이제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총평부터 하면은 그 헌장 파괴 세력에 맞서서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일단 천명하고 또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한 연설이었고요. 그리고 이 현재 대한민국이 워낙 총체적인 비상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진보의 정책이든 보수의 정책이든 총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이 이제 앞장서서 어떤 그러니까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 이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가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발전적으로 이제 승화시킨 모두가 잘 사는 잘사니즘을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이제 주 52시간제 비롯해서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셨는데요. 흔히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책도 생물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했는데 수학에서는 어떤 시대를 초월한 절대 진리가 있죠.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진공에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해 있는 어떤 글로벌 환경, 또 경제 상황, 또 뭐 국내외의 정치 지형에 종속되어서 궤도 수정을 하고
또 미세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이제 워낙 그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뭐 사측, 노동자 측, 또 거기서 또 전문직층의 어떤 요구가 다른 입장에서 이렇게 바로 결론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열어놓고 사회적인 어떤 공론화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이견을 좁혀가서 어떤 사회적인 타협, 협의, 합의에 이르는 거죠. 그런 거를 하시겠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나 그 AI 관련해서도 오늘 다 강조를 하셨죠. 특히 저한테 있어서 오늘 연설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육성해야 될 산업을 A부터 F까지 AI, 바이오, 컬처, 디펜스, 에너지, 팩토리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셨거든요. 거기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나 AI와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들어있고 호 대변인께서 AI 디지털 교과서까지 언급을 하셨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물론 AI자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또 총체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주호 장관이 그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속도전으로 너무 밀어붙인 그러니까 그게 큰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로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다 쓴다. 이거를 임기 내에 달성하려는 그런 과욕이 불러온 참사거든요. 그래서 그 AIDT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민주당에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형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강등시키는 그런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켰고 그것이 이제 최성목 권한대행에 의해서 제2요구권 거부가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주요 키워드가 30조 추경 그리고 연금 개혁, 주 4일제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연금만 해도 여당은 연금 특위에서 해결을 하자, 야당은 이제 복지위에서 개혁해 나가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그 AI 교과서 잠깐 반론 드리자면 AI 시대인데 그리고 계속 AI 말씀하시는데 대표께서도 학생들한테 AI 교과서 도입하자라는 게 그게 왜 그 뭐라고 표현하셨나요? 어쨌건 그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대요. AI 교과서를 도입하면. 이게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 아닙니까? 오죽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인데 그거 거부권 행사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 이상하게 통과시켜 놓은 거. AI 시대를 정말 그 준비하려면 네. 아까 말씀드린 전력망 이런 왜 그걸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막 변한다라고 하시는데 모든 생물은요 기본적인 자기 특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적응하고 하기도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 한계를 너무나 많이 벗어나신 거예요. 지금 재벌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했던 분이거든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런데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급 기업을 6개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52시간제 손보겠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나온 그 이른바 자일사니즘의 주요 골자들 30조 추경을 하겠다. 네. 그다음에 주 4일제 근무하겠다. 그다음에 정년 연장하겠다. 저는 이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당장 돈 끌어다 써서 결국은 미래 세대 지갑을 약탈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30조 원이 정부가 어디 돈을 꿍쳐놓고 구두쇠처럼 안 쓰고 있는 돈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미래 세대 돈 끌어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과 5년 동안에 나라 빚을 400조 원을 늘렸어요. 그게 다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또 30조 원 또 추경하겠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누가 주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며칠 전에는 포기할 것처럼 얘기했었던 지역화폐 2조 원을 또 거기다 또 넣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는 것인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주 4일제, 정년 연장 이런 문제들은요. 결국은 누가 제일 좋은 거냐, 누가 제일 가장 먼저 가장 큰 혜택을 보느냐.
귀족노조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에 소속돼 있는 대기업 공기업 노조원들이 제일 먼저 혜택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장 거기에 영향받는 것은 미래 세대들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일자리가 시급하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 더 일을 하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더 일을 해서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것이 청년들의 목소리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고 그냥 당장 좋은 말, 달콤한 말, 당장 표가 될 것 같은 말, 그런 말들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이사니즘을 한마디로 말하면 귀족노조에 대한 자이사니즘, 그들은 잘 살고 미래 세대는 모르겠다. 그건 그때 고민해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예, 노조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셨는데 뭐 줄줄이 네. 비판하셨네요.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오늘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해도 1상, 2상, 3상 이렇게 충분한 검증을 거치면서 가거든요.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라면은 뭐 시범 적용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임기 내에 그거를 전체 학생들한테 하겠다고 너무 속도전을 핀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수긍을 하고, 또 사실 그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북이나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는 계속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에 AI가 없다는 게 문제고요. 너무 급하게 이게 머신러닝도 시키면서 학습 데이터를 넣으면서 AI 디지털 교과서 해야 되는데 AI 없는 AI 디지털 교과서이고, 그런 것들의 문제를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까요? 네네, 12월에 어떤 비상계엄이라든지 뭐 트럼프 시대가 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국내적인 그런 상황 변화에 우리가 의존해서 정책의 그런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질문을 좀 쪼개서 드릴 테니까 네. 주제 안에서 길지 않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연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와서 이 탄핵 정국에서 다시 이 국민소환제를 꺼내든 배경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리 호준석 대변인. 이재명 대표님 말씀은 그냥 그 말씀만 들으면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실천만 하면 나라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문제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 계속 이제 바뀐다는 것이고, 그 기준은 제가 볼 때는 본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의아했어요. 국민소환제라는 것은 국회의원한테는 불리한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거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가장 입법 폭주하면서 제일 먼저 국민 소환하게 되면은 저는 대상이 될 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얘기를 왜 하실까? 저는 이제 최근 2007년에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국민소환제는 이제 국회의원 소환하는 거고, 주민소환제는 단체장들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의원들, 자치의원들을 소환하는 것이거든요. 네. 주민소환제는 우리나라 도입되어 있는데 11차례 이것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11번의 대부분은 다 지금 여당 계열의 의원들, 단체장들이 소환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주민의 10%에서 15% 정도가 이 서명을 하면은 소환 투표에 붙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투표를 전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해서 그중에 과반이 찬성하면은 소환되는 거예요. 소환됐다니까 네. 파면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말하자면 이제 극렬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냐? 그것은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딸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입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금 관료들 계속 탄핵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하면 일단 직무 정지돼요. 식물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것도 국회의원, 반대파 국회의원들한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자기 극렬 지지층들만 모이면 국민 소환이 일단 붙이는 거예요. 그럼 설령 투표에 통과하지 않더라도 그동안에 사실상 제대로 일을 못하겠죠. 그리고 위축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특정 네. 세력, 그러니까 본인의 좀 세력을 위한 좀 정치적으로 좀 이용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답변 좀 들어볼까요? 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는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22년 대선부터 있었던 일관된 그런 공약이자 이번에 이제 제안을 하신 바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제, 그거는 이제 실시되고 있고, 그러니까는 광역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방의원을 다 이제 파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직무를 유기한다든지, 직권을 남용한다든지,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했을 때, 근데 왜 국회의원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볼 때 그게 맞지 않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통제 장치가,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왜 불량 차량의 경우 리콜하지 않습니까? 불량 국회의원도 리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좀 보완하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민 소환제를 도입을 하려면 개헌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민주당은 지금 그 헌재 개헌론에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개헌이 아니고 입법으로 처리하려는 그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개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입법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일치된 의견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21대 때도 발의가 됐었고 22대 들어서도 박주민, 최민희, 이광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개헌이냐 입법이냐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근데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이거를 진심으로 하려는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개헌이든 입법이든 사실 큰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저는 다만 국회가 입법 폭주한다는 비판이 많으니까 우리도 특권을 내려놓는다, 그런 어떤 명분, 그런 그 선전용으로 했다고 보고요. 실제 왜 가능성이 없다 보느냐? 이건 국회의원들은 다 반대예요. 자기 목이 잘릴 수도 있는데 누가 그 찬성합니까? 민주당 의원들 다 반대할 거거든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사실은 이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금고 이상의 형이거나 선거법이면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데 그냥 한번 던져본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군요. 네네. 헌재가 이제 여러 가지 중요 일정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추가 변론을 또 열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심판 청구와 이에 대한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변론은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헌재의 결론만 이제 남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헌재의 결론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워낙 2월 3일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오늘 추가 변론을 했고, 저는 결론은 국회 쪽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밝혀졌다시피 12월 11일에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관 인청 특위 명단을 보냈잖아요. 공문으로. 네. 양당에서. 그러니까 합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인청 특위 명단을 보냅니까? 그렇게 명명백백한 문서 자료가 증거로 있고요. 인사청문 특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의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 때문이라고 여야 합의가 안 된 이유를 드는데, 제가 그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김기표 인청위원이 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상계엄의 조건을 이제 쭉 열거를 하고, 이제 첫 번째가 전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당시에 전시 상황이었습니까? 물었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그거는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다룰 사안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고 해요. 근데 계속 대한민국이 전시 상황이었느냐고 한 4-5번은 묻는데도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엄정함을, 그건 사실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전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정도로 엄정함을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은 헌법재판관이 자연인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런 내란죄를 따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진보 보수 성향이 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소수자 문제나 이렇다면은
진보 보수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요. 비근한 예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헌법재판관들, 박근혜 정부와 아마도 코드를 맞추는 분들이겠죠. 뭐 국회 추천이 또 예외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100% 인용 결정은 내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대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문영배 재판관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손을 들어줬어요. 또 이석기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사안에 따라서 그런 굉장히 엄정하고 그런 중립적인 그런 객관적인 그런 판정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호준석 대변인. 네.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발 세계질서 재편 속에 안 가면 안 되는 회의인데 못 갑니다. 최상목 대행이 가야 되거든요. 네. 대행의 대행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국정을 생각한다면 한덕수 대행 문제부터 그 탄핵 심판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헌재는 계속 이 마은혁 후보자에게만 이제 집착을 하거든요. 오늘 추가 변론 갑자기 돌연 선고를 연기하더니 추가 변론 한 번 더 했는데 오늘 50분 만에 그냥 끝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구심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죠. 왜 거기에만 저렇게 집착을 할까? 어떻게든 탄핵 결정 결론을 정해놓고 속도전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한 명 더 추가해서 가능성 높이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오늘은 또 헌재가 최근에 이제 그 증인들이 나왔는데 검찰에서 신문한 그 조서 진술 때하고 헌재 나왔을 때 얘기가 다른 부분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할까? 다들 이제 그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검찰에서의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오늘 헌재가 밝혔어요. 그런데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지금 형사재판에서는 본인이 그러니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신문조서를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불러서 다시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저렇게 길어지고 있는 대장동 재판이 그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우리 전례 따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하겠다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더 의구심이 더 커졌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결집세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난 주말 대구 집회에 모였던 많은 인파,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한 30-40초 정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경찰 추산 5만이니까 많이 모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대구 경북 국민의회 의원들 11분 참여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은 공무원이 그러니까 시위 참가하는 거나 집회에서 발언은 의견 표명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물론 거기서 어떻게 발언했냐면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거는 다분히 그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좀 마이너한 거지만 지적을 한다면 애국가를 불렀는데 하느님을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 종교 중립의 의무도 저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회 사자 회담 회의 협의회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의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지금 그런 구구 집회에 가고 그다음에 구치소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련하고 이런 상황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여당 측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보수 결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상식과 공정과 정의의 결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목소리 내지 않았던 합리적인 지식인들 또 2030들이 왜 저렇게 모이겠습니까? 저는 이제 저걸 이제 극우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그 야당에서 그렇게 비판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희생돼도 아랑곳 없이 노골적으로 북한만 옹호하는 친북.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대국이다. 우리는 대국몽에 함께할 것이다라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친중. 그리고 반시장, 반기업.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그게 저는 극좌라고 생각해요. 극좌 입장에서 이쪽을 보면 극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분들이 왜 저렇게 모이느냐. 우리나라의 상식과 공정과 정의가 너무나 무너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은 완전히 나라가 정말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저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 그 짧게 뭐 그 YTN 앵커셨으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뭐 좀 궁금해서 그 신동욱 대변인이 그 지상파와 종편의 보도가 공정하지 않다. 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셨어요. 네. 예, 동의하십니까? 아까 그 브리핑할 때 저도 이제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방송사마다 제목들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저널리스트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네. 완전히 그냥 우리는 그 이쪽 스피커입니다라고 자임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의 그 제목과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공정하지 않다. 뭐한 10초 정도 저는 들어봐야 될 것 또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그 보도를 비판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극우 집회가 아니라 반헌법 세력, 그다음에 반체제 세력의 전 집회라고 하고 싶습니다. 극우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념의 스펙트럼인데 거기서 헌법재판소 해체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헌법기관인 헌재의 를 없애겠다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는 그런 집회는 극우도 적절치 않은 그런 명칭인 것 같고요. 네. 반헌법 세력, 반체제 세력의 집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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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